정부의 혜택을 무조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엄청나게 눈에 띄게 늘었었죠. 다시 규제로 인해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상급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이 상급지에 대한 선호도가 또 왜 높아졌는지를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게 바로 이 상급지 지역에 대한 신축의 가격들이 전체적인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신축이 될 것들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얼죽 신세상이 같다고 해요. 언론에서 보면 이제 얼죽 재세상이 다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어 죽어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반드시 한 채 정도는 갖고 가야지 자산을 형성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가 얼죽 신에서 얼죽 재로 바뀌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가 쉽죠. 주변에 시세가 다 나와 있고 정형화되어 있고 규격화되어 있고 통일화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소액 투자 재개발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도 많이 준비를 하시고 가장 많은 수요는 뭐니 해도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20대 혹은 30, 40대 분들도 저희 회사에 많이 찾아오셔서 재개발 빌라에 대한 투자 상담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빌라라는 게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거 빌라 그까짓 것 하나 사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빌라 투자를 잘못해서 실패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특히나 몇 년 전부터는 이 빌라에 대한 역전세에 대한 공포감이 시장에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빌라 투자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소액으로 재개발 빌라를 실수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성공적인 재개발 빌라 투자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요,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소액 재개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성공적인 빌라 투자 방법 8가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전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 사랑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또 답변을 해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는 한 줄의 댓글이 이 영상을 제작하는 저와 저희 제작진들은 엄청나게 큰 힘이 되니까요. 댓글의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봤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번 주 수요일날 진행하는 세미나에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4월달 이제 마지막 2번 세미나가 남았습니다. 4월달에 총 5번의 특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3번이요. 지나갔네요. 그렇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가 또 특별 세미나를 진행하니까요.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진행하는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거나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를 잡고 싶으신 분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진행하는 세미나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조건 성공하는 빌라 투자 8가지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부터 8번까지 여러분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성공하는 빌라 투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1번과 2번과 3번은요, 이 재개발의 가장 필수 코스라고 하죠. 노후도와 비례율과 과소필지입니다. 그래서 1, 2, 3번은 여러분 꼭 반드시 잘 청취하셔야 되는 거고요. 1번 노후도 60% 이상인 지역은 사실상 크게 얘기할 게 없죠.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간단하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웹사이트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노후도를 분석해주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노후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에 노후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속통합이라든가 역세권 그리고 뉴타운 같은 광역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건물이 한 60% 이상 정도 되는 지역들이 이제 재개발이 가능하고, 특히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굳이 60%를 안 맞춰도 되죠.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한 50% 정도면 재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후도 한 60% 이상인 지역으로 들어가셔야지 안전하게 재개발을 좀 장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대지 지분보다는 비례율이 중요하다입니다. 제가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후도, 비례율, 과소필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에 대한 기준을 삼는 3가지 척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례율이
비례율이 왜 중요하냐? 대지 지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대지 지분도 중요하지만 비례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대지 지분 6평짜리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이게 비례율에 따라서 12평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3평밖에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지 지분에 대한 평가액을 결정짓는 게 바로 이 비례율이기 때문에 비례율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 너무 어려워서 확인하기 힘든데요. 오늘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한 비례율을 계산하는 공식들이 있거든요. 좀 어렵습니다. 오늘 물론 이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잘 모르시겠으면 세미나에 오시거나 사무실 한번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례율이란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둘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업 전에 대한 재산 가치 대비 사업 완료 후 배분받는 자산 가치의 비율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데 사업 전에 대한 자산 가치 대비 사업 이후의 자산 가치에 대한 비율이 돼.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종전 자산 평가액 분의, 그러니까 종전 자산 평가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감정 평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의 종후 자산 평가액 마이너스 총 사업비입니다. 이거를 100으로 곱한 것을 바로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100보다 낮으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추가 분담금이 엄청나게 조합원들한테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전 자산 평가액이 권리가액보다 낮다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비례율이 100과 같다면 종전 감정평가액과 권리가액이 같은 거니까 사실상 분담금을 낼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자산 평가액이 권리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분담금을 많이 내야지 되는 거고, 비례율과 100이 같다면 권리가액과 감정가액이 같으니까 분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례율이 100보다 높아요. 비례율이 한 130%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면 사업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니까 종전 감정평가액보다 권리가액이 훨씬 더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가액이 높은 거죠. 그죠? 나는 6억 정도의 평가액을 받았는데 권리가액이 한 12억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면 추가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환급을 받을 겁니다. 환급. 돈을 돌려받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례율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한 특정 지역에 대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비례율을 갖고 한번 이야기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배동 지역입니다. 최근 이제 서초구에서 반포 다음으로 뜨거운 지역이 방배동이죠. 방배동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재개발이라고 알고 있지만 재개발이 아닌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진행됩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안에 있는 마지막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가 방배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는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게 그런 사업이 없어집니다. 없어졌죠. 법률적으로 없어졌고요. 이 단독주택 재건축은 모조리 다 재개발로 바뀌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방배동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방배 5구역이 있고요. 방배 6구역이 있고, 방배 13구역이 있고, 방배 14구역이 있고, 방배 15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배 5구역 같은 경우 우리가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배 5구역이 바로 그 유명한 미친 비례율을 갖고 있습니다. 비례율을 몇 프로냐? 비례율이 244%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렇죠. 그리고 방배 6구역은 비례율이 120%입니다. 그리고 방배 13구역은 여러분 잘 보이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써드리면 107.6%입니다. 그리고 방배 14구역은 116.5%고요. 방배 15구역은 8.9%입니다. 그러니까 각 단지별로 비례율이 다 틀리죠. 조합원 숫자는 방배 5구역 같은 경우는 1142명이고 방배 6구역은 477명, 그리고 방배 13구역은 1500명 정도가 되고요. 방배 14구역은 240명이고 방배 15구역은 838명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조합원 숫자가 많아. 조합원 숫자가 많다고 비례율이 반드시 높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방배 6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숫자가 477명이고 방배 13구역은 조합원 숫자가 1500명이나 되는데 방배 13구역은 보셨던 것처럼 비례율 107.6%고 방배 6구역은 477명이지만 120.3%가 나오니까 방배 6구역에 대한 사업성이 월등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대지지분보다 비례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지지분과 한번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 지분 6평짜리 빌라를 한번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배 5구역은요. 이 대지 지분 6평에 이해하기 편하게 비례율을 곱해버리면요. 대지 지분 내가 산 거는 6평이지만 15평에 대한 가치로 인정받기 때문에 분담금이 별로 안 나오겠죠. 그래서 방배 5구역은 조그만 빌라를 하나 샀어요. 대지 지분 6평짜리. 그래도 분담금이 거의 나올 확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방배 6구역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 6평짜리를 샀는데 비례율을 곱해버리니까 대지 지분의 가치가 7.2평 정도 된다. 그리고 방배 13구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6.5평 정도의 가치가 부여받는 거고요. 방배 14구역은 7평, 방배 15구역은 6.5평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나는 대지 지분 6평짜리를 샀지만 평가는 15평에서부터 작게는 6.5평까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지 지분보다 중요한 게 뭐다? 비례율이다. 그러니까 대지 지분 걸 큰 걸 샀어요. 대지 지분 걸 12평짜리를 샀는데 내가 이 동네 보니까 비례율이 110%야. 그런데 내 친구는 A는 12평에 대지 지분 110%짜리 비례율 110%짜리 사업장을 선택했어. 근데 B라는 친구는요. 대지 지분 5평짜리를 샀는데 만약에 비례율이 200%라면 12평짜리를 비싸게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5평짜리는 저렴하게 사고. 그쵸? 그러니까 200% 정도 나오는 대지 지분을 B를 갖고 있는 사람과 12평짜리를 산 사람이 결국 분담금이 같거나 아니면 사업성은 B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지 지분만 갖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근데 반대예요. 근데 만약에 이건 재개발을 얘기한 거고 제가 재건축 이야기할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재건축은 반대입니다. 재건축은 대지 지분이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용적률보다 중요한 게 대지 지분입니다. 근데 이 재건축 얘기를 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 제가 재건축 이야기는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재건축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셨다시피 대지 지분보다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이 비례율이다. 이 영상을 봤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진행하는 세미나에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4월 달 이제 마지막 2번 세미나가 남았습니다. 4월 달에 총 5번의 특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3번이요. 지나갔네요. 그렇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가 또 특별 세미나를 진행하니까요. 뭐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진행하는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거나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를 잡고 싶으신 분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진행하는 세미나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과소필지에 대한 비율을 확인해야지 됩니다. 세 가지 포인트 중에 노후도, 비례율, 과소필지 중에 세 번째 과소필지 비율을 확인해야 된다. 과소필지가 뭐예요?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과하게 작은 땅, 그러니까 과하게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에 과하게 작은 땅이 많냐? 그러니까 단독주택들이 100평, 200평, 70평, 80평짜리가 아니라 20, 30평짜리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과소필지 비율이 왜 중요하냐면 과소필지 비율이 높은 지역은 노후도 자체를 따지지 않습니다. 노후도랑 상관없이 재개발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자, 법률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소필지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거나 서울시의 경우 아래 참조,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과하게 작은 땅이 많은 동네. 그죠? 그러니까 면적에 미달을 해갖고 도시계획 등의 설치로 효율성이 낮은 땅들이 많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건축법 49조 1항 및 0 제80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다음의 규모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보통 재개발 지역이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보다는 1종, 2종, 3종 주거지역에 있는 빌라를 살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기준으로 90제곱미터 미만 토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90제곱미터라는 걸 평으로 환산하면 한 30평 미만이겠죠. 한 27평, 28평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30평 미만에 있는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라서 이 면적 이하의 필지는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건축대지다. 그러니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가 많은 동네는 이 필지는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건축대지로서 이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은 준공 연도와 상관없이 노후불용 건축물로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A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 과소필지 비율이 많아. 과소필지 비율이 상당히 높아. 근데 연도 차가 안 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노후도가 안 맞아.
그런 데는 뭐다? 그냥 노후금속 건축물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건축 준공 연도와 상관없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 재건축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서울시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결국에는 노후도와 과소필지와 접도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지역들은 노후도 비율이 높거나 과소필지 비율이 높거나 접도율이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재개발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것들을 도루도루 갖춘 지역들이 서울시에 다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노후도 대지지분보다는 비례율 그리고 과소필지 비율을 봐야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과소필지 비율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해주는 사이트가 있죠. 저희가 현재 진행하는 투자 지역이거든요. 하나는 마포구고 하나는 청량리 지역입니다. 일단 구역 면적이 한 17,000평 정도 되는데 건물이 그 동네에 212동이 있대요. 근데 노후도를 보니까 92%입니다. 92% 정도 노후도가 쌓여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동네 신축이 거의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과소필지 비율이 70%입니다. 무슨 얘기냐? 건물을 개별적으로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의 비율이 70%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네는 전체 면적의 70%가 건축 허가를 법률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은 신축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도가 높죠. 그러니까 면적 대비 세대수, 조합원 숫자가 적습니다. 425명이죠. 조합원 숫자는. 그러니까 17,000평 정도 되면 한 1000세대에서 1200세대 정도 나올 수 있는 면적인데, 그런데 조합원 숫자가 425명이야. 왜? 보니까 과소필지 비율이 높아. 근데 이런 지역이 뭐가 높다? 비례율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150%, 200% 정도의 비례율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 자, 두 번째 현장도 마찬가지죠. 비슷합니다. 얘는 17,000평인데 얘는 한 16,000평 정도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도 비율이 거의 90%에 육박해요. 엄청나게 높죠.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냐면 보니까 여기는 과소필지 비율이 75%입니다. 앞서 첫 번째 현장은 70%였는데 얘는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 대비 여기도 거의 16,000, 17,000세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0세대에서 1200세대 정도 나올 수 있는 지역인데 조합원 숫자는 443명이야. 그러니까 비례율이 여기도 거의 200%가 넘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 현장 다 비례율이 거의 200%에 육박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결국 과소필지 비율이 70% 이상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가구든 다세대든 근생 건물이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냐? 재개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지역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용 주거 지역이 몇 종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서울시 주거 지역 종류가 1종 있고 2종 있고 3종 있고 준주거 지역이 있잖아.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조건 대지집은 10평이야, 12평이야, 6평이야 이걸 논할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비례율과 또 상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주거지역마다 용적률에 대한 상한선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1종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2종이 있고 3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폐율은 6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3종만 50% 이하죠. 준주거 지역은 제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준주거 지역에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면 여기는 종상향이 될 확률이 거의 99.9%입니다. 무슨 얘기다? 주상복합 상업지로 종상향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준주거지는 제외하고 1종과 2종과 3종만 놓고 보면 1종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00% 이상 120% 이하고 2종 같은 경우는 150% 이상 25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3종 같은 경우는 역시 120% 이상 300% 이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종 같은 경우는 맥시멈으로 한 10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종 같은 경우는 뭐 한 20에서 20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30층까지 지을 수 있고요. 뭐 준주거지역은 35층 이상 뭐 40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주상복합이 되겠죠. 보통 일반 주거지역에서 35층까지 지는 걸 거의 맥시멈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3종 주거지역은 거의 한 35층 정도 지을 수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대지집은 6평짜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지집은 6평짜리를 샀는데 내가 1종 주거지역에 있는 곳에 있는
재개발 지역을 사면 10층까지밖에 못 올리니까 결국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비례율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죠. 자, 2종 주거 지역에 있는 지역은 1종보다 높을 거지만 한 20층 정도 지을 수 있으니까 보편적인 사업성이 나올 겁니다. 그럼 3종 주거 지역에 있는 곳은 어떠냐? 30층 이상 지을 거니까 같은 대지 지분 6평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1종 땅을 사면 대지 지분이 한 30% 감가되는 겁니다. 2종 땅 기준으로 하면 3종 땅을 만약에 샀다 그러면 30% 이상의 추가적인 대지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6평짜리,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라는 사람이 만약에 대지 지분 6평짜리를 1종, 2종, 3종에 나눠서 갖게 투자를 했다면 1종에 투자한 사람은 내가 산 건 대지 지분 6평이지만 평균적으로 이야기 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4평 정도의 가치밖에 못 받을 거고 2종은 6평을 받을 거고요. 3종은 한 9평 정도의 가치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종에 투자를 하는 거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이 3종 지역 같은 경우는요. 향후에 준주거라든가 종상향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3종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럼 기왕이면 이 종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물론 보편적으로 이 재개발 구역들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서울 시내 도심권, 특히 마포권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서울 중구라든가 동대문 지역 이런 도심권들 보면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인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지역 면적이 17,000평인데 노후도가 92%이고 과솔 빚제 비율이 70%인 지역. 이 지역이 바로 3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2종이에요. 그럼 이 두 군데만 비교하더라도 면적은 똑같아요. 조합원 숫자도 여기는 몇 명이에요? 조합원 숫자가 425명이고 여기도 443명이니까 똑같습니다만 3종과 2종의 비례율은 완전히 틀려지겠죠. 만약에 똑같은 대지분 6평이라고 하더라도 그쵸? 사업 자체가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3종 땅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물론 거의 대부분은 2종이지만 여러분들이 3종 재개발 구역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개발 구역을 보면 구역들이 넓잖아요. 그럼 그 안에 1종 땅도 있고 2종 땅도 있고 3종 땅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이 있고 전용 주거 지역이 동네마다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산동네가 많은 지역들, 뭐 예를 들어서 이문 희경 뉴타운이라든가 노량진 뉴타운이라든가 특히 이런 지역들, 그리고 뭐 과거에 아현 뉴타운이라든가 지금 현재 진행하는 북아현 뉴타운 이런 마포권에 있는 지역들도 같은 구역 안에 1종, 2종, 3종 전용 주거 지역이냐 일반 주거 지역이냐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지 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평균적으로 2종이지만 그래도 내가 같은 대지 지분으로 분담금을 좀 낮추려면 3종 같은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을 봤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번 주 수요일날 진행하는 세미나에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4월달 이제 마지막 2번 세미나가 남았습니다. 4월달에 총 5번의 특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3번이요 지나갔네요. 그렇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가 또 특별 세미나를 진행하니까요. 뭐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진행하는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거나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를 잡고 싶으신 분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진행하는 세미나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5번째입니다. 5번째는요,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의 주변 아파트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재개발 투자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주변 아파트 시세가 20억은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뭐 비례율, 적돌 이런 거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대지지분 뭐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보니까요, 평균적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가 한 20억 이상인 지역들의 재개발 구역들이 빠르거나 사업성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지역들이 끝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중간에 예선 탈락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재개발이 됐다가 무산되고 재개발이 됐다가 무산되고 이런 지역들의 공통적인 점이 뭐냐면 평균적인 아파트 시세가 15억 이하인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아파트 시세가 20억 이상인 지역들로 가라. 그 20억 이상이면서 제일 좋은 거는 신축 아파트 비율이 많은 지역인 거죠. 왜 신축 아파트 비율이 또 많으면 재개발될 확률이 높냐면 그 주변 신축은 결국에는 서울이라는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완성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변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성공 사례를 보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 그러니까 아직 재개발이 안 된 지역들 같은 경우도 탄력을 받으면서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6번째입니다. 6번째는 5번과 사실상 유사한 얘기인데 토지 가격이 비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업무타운
주변 지역,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또 없겠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토지 가격이 비싸야지 쉽게 얘기하면 지분 쪽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비례율이 높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6억이 넘는 빌라는 사람들이 거의 안 삽니다. 왜? 세금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6억 이하의 주택을 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살려고 하는 주택가 주변 지역이요. 단독주택 가격이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한다. 이런다고 하면 지분 쪼개기 못 할 거 아니에요. 단독주택 가격이 5천만 원만 넘어도요. 지분 쪼개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과소 필지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7번째는요, 구축보다는 신축을 사십시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별 생각 없이 구축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많으세요. 왜 구축 빌라를 투자하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재개발할 거니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개발은 개별적인 빌라의 노후도를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블럭에 대한 노후도를 갖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의 노후도가 인정이 된다면 신축 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재개발이라는 게 1, 2년에 걸려서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모아타운 신속통합은 한 5년 정도 걸리는 거고 그 이상은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년에서 10년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이 5년 정도 된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5년 안에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그럼 5년 정도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주하고 철거하고 그리고 공사하는 데까지 한 4년 잡으면 결국 9년에서 10년 걸리는 게 재개발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5년에서 한 7년 정도 내가 갖고 가야지 되는데 특히 구축 같은 경우 제가 여기 뭐라고 썼냐면 엘리베이터라든가 주차장은 필수라고 써놨습니다. 이 빌라를 투자할 때 환상해졌습니다. 내가 구입해서 재개발되면 뭐 얼마의 수익이 갖겠다. 그런데 안 될 확률도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내가 되팔아야 될 케이스들도 있고 무슨 얘기냐? 만약에 재개발이 됐다가 무산되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재개발이 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셔야지 됩니다. 안 될 확률도 50%, 될 확률도 50%인 거예요. 왜? 조합 설립 되고도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황금성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빌라라는 상품이 황금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상품인데 내가 황금성을 높이려면 사람들이 그래도 선호하는 걸 사야지 될 거 아닙니까? 얼죽신이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빌라에도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엘리베이터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을 놓더라도 마찬가지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3, 4층 빌라들은요. 앞으로 공실이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뭐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 야, 나 엘리베이터 없는 3, 4층 빌라 있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분들한테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손을 끌고 가서 너 빌라에서 임차인으로 살래? 안 삽니다. 근데 주차장이 있고 엘리베이터에 있고 풀옵션으로 갖춰진 빌라를 데리고 가서 너 여기 임차인으로 살래? 이런 데는 나 살만한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빌라의 임차인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혹은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을 타겟으로 했을 때 임차 수요가 꾸준해야지 된다. 결국에는 임차인들이 안 들어가 있는 집은 매매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차장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시설을 완벽해야지 재개발이 나중에 무산이 됐을 때 실거주자도 이런 것들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축보다는 신축을 사라.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재개발 지역에서 평가액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축보다는 신축이 감정평가액이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상 전체 매매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축은 5억인데 구축은 4억이야. 근데 신축 5억짜리가 투자금 더 조금 들어갑니다. 왜?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이 8번째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이 8번째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전체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노후도, 비례율, 과소필지 이 세 가지가 재개발을 진행하는 혹은 재건축을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 8번째는 누구한테 중요하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정부가 준 혜택을 무조건 활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금적인 부분입니다. 자, 눈치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 혜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재개발 빌라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기준이 있고 두 번째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이거죠. 200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 준공된 신축 빌라를 사시면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됩니다. 일단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돼야지 되고 면적은 60제곱미터가 넘으면 안 되고요. 6억 이하여야지 됩니다. 매매 가격은.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맞추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몇 채까지? 1인당 3채까지. 그러니까 이 1인당 3채까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3채까지는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예요. 자, 1인당 3채라는 것은 나 지금 2주택자인데 3채 또 사도 돼요? 아닙니다. 보유주택 포함해서 3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한 채를 갖고 있다면 2채를 더 살 수 있는 거고요. 2채를 갖고 있다면 한 채밖에 못 삽니다. 무주택자는 3채를 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명의 전쟁입니다. 제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명의가 없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조기 증여도 엄청나게 빨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인데 대학생인데 이런 분들한테 자녀들 명의를 활용해서라도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혜택이라는 것이 2004년 1월 10일 날 110 대책에 대통령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대책이잖아요.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이 혜택을 만든 대통령이 그럼 지금 대통령에서 그만두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지 돼요. 그러면 새로 바뀐 이 대통령이 기존에 있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이 다주택자에 대한 엄청난 주택수 산정 제외에 대한 혜택, 이 재개발 물건을 샀을 때 6억 이하의 재개발 물건을 샀을 때 주택수에서 포함 안 시켜준다는 이 엄청난 혜택을 계속해서 유지시킬 것이냐. 저는 새로운 대통령이 바뀌면 원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주기로 했던 혜택이 올해 안에 종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약분까지는 다 인정이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혜택을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절대 놓치지 마라. 이제 이 혜택이 사라질 날이 4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게 이거죠. 공시가격 5억 이하의 빌라, 지방은 3억 이하의 이 모든 빌라는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입주권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청약 통장을 또 계속해서 1순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절제절명의 이 기회 역시 놓치면 안 되겠죠. 기준 2번 같은 경우는 세금 부분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7년 1월부터 잘못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다 중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준 1번을 사게 되면 기준 2번과 어떻게 해요? 교집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 1번을 사시게 되면 2027년 1월 이후에도 주택수의 산정에서 제외가 되면서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까지 지어지기 때문에 제가 8번, 아까 별표 5번 치라고 말씀드렸죠. 정부의 혜택을 무조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성공하는 빌라 투자 8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빌라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봤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번 주 수요일날 진행하는 세미나에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4월달 이제 마지막 2번 세미나가 남았습니다. 4월달에 총 5번의 특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3번이요. 지나갔네요. 그렇죠? 100석 정도 규모의 특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가 또 특별 세미나를 진행하니까요. 뭐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진행하는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거나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를 잡고 싶으신 분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진행하는 세미나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상 마치고요. 세미나 궁금하신 분은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